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17회입니다. 가을 정취 다들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저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기류에 조금이라도 편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가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교보문고를 좀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갖고 있듯이 저도 한번 책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또 사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방문을 했는데, 근데 막상 가서 둘러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책을 구입하거나 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교보문고에도 이제 유튜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더라고요.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길라잡이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가이드라인 책이라던가 혹은 유명 유튜버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약간 좀 자서전 느낌이 드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널려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무작정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공의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그 책을 읽고 그대로 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자신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제가 모르는 어떤 특수한 부분들이 또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또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괜찮다 싶은 책을 한 권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긴 샀는데, 글쎄요, 이게 저한테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서서히 읽고 있긴 합니다. 오프닝 삼아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저는 언제나처럼 사운드 트랙의 포문을 열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과연 오늘은 어떤 작품이 사운드 트랙에 강림을 했을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예고를 드렸던 대로 이번 회차의 주제는 일상물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희 사운드 트랙을 방문해준 일상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좀 돌입을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의 장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언제나처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 장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가 공존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꽤 오랜만이죠? 장르가 이렇게 단출하게, 베리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가 이렇게 단출하다는 것은 이 작품이 지향하는 바도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장르의 소개를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타천사가 되어버린 한 여자아이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일지 벌써 눈에 좀 선하게 그려지는 측면이 있죠. '아 대략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 작품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반갑다는 인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할 거는 다 소개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인류 같은 건 멋대로 멸망하세요. 애니메이션 가브를 들어봐오십니다. 천사학교 수석 졸업생이 인간계에 찾아왔다. 하지만 인간계에 너무 푹 빠진 나머지 학교를 땡땡이 치며 온라인 게임 삼매경, 방종한 나날들, 그렇게 나태하고 쓸모없는 천사, 일명 타천사로 변해버린 가브릴은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잇고 계속 오락거리를 만끽하겠다는 맹세를 한 것이었다. 자, 작품에 대한 소개도 끝났겠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작품 보면서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라디오 사운드 트랙의 제1회에서 기념비적으로 다뤘던 작품, 코바야시네 메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가브리엘 드롭아웃은 마치 그 작품을 좀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향하는 바는 전혀 다른데 판타지의 요소를 일상화시켰다는 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좀 흔한 듯한 소재이면서도 또 동시에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서 꽤나 만족스럽게 볼 만한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작품에 대한 인지도가 꽤나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작품이 나름대로 자신만의 입지를 굳혔고 방영 당시에 임팩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과언이 아닌 셈이겠죠. 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이 작품에 대한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저는 이 작품이 그렇게 편안한 톤을 지향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일상물은 좀 잔잔한 이야기들, 말랑말랑한 이야기들이 연계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약간의 코미디를 녹이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코미디가 확실하게 위주가 되는 작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코미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그런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그로성 일상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그런 주력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에 등장하는 일부 캐릭터들에게 골탕을 먹인다던가 혹은 놀림을 가해서 그거를 동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패턴을 계속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어그로성으로 좀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간 그런 종류의 패턴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좀 호불호가 갈릴 만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정들, 이것들이 비교적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성향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작품에서 제시하는 설정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수긍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캐릭터의 성격이라든가 혹은 이야기 전개 이런 데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편인데, 이 작품에서 중간중간 던져주는 설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정들이 뭔가 앞뒤 맥락에서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빈틈이 보이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애시당초 워낙에 가벼운 그러한 이야기를 지향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 점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조금 더 이 작품의 설정을 약간 다듬고 명확하게 해 줬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심 아쉬움 이런 것이 좀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의 감상이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감상은 이 정도로 나름대로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3 가지의 포인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어떤 식의 이야기를 다룰지를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아마 포인트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씩 들어보시면은 '아 그래. 이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서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어찌 되었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악마의 조건.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용으로 퐁당 빠져보도록 하죠.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7회에서 보였던 악마인 비네트의 행동 때문에 도저히 의문점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이거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악마인 비네트는 악행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생활비가 감면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적을 위해서 악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악행을 저질러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가브릴이 일하고 있는 카페의 점장, 생 인간입니다, 이분은. 이분에게 본인이 어떠한 식의 악행을 저질러야 되는지 상담을 하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추리를 하기도 하고 고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명확한 답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구하는 차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중에 등장하는 악마들은 악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중의 세계관에서 과연 악마들이 행하는 악행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작품상에서 찾아보고 찾아보면 악행의 기준점이 될 만한 행동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나오는 거냐면은 사타냐라고 하는 비네트와 친구인 악마의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진짜 악행인지 아니면 사타냐가 본인의 기준대로 그냥 악행 비스무리한 것을 저지르는 건지 잘 좀 판단이 안 돼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버립니다. 아마 이것이 사타냐가 저지른 악행 중에서 가장 명확한 악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이 작품에서는 악행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타냐가 저지른 악행을 제외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 캐릭터가 평가한 악행의 종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 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작품에서 등장했던 그 평가 기준들을 좀 살펴보면
학교에 지각을 하는 행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낙서를 하는 행위, 이것들을 사타냐는 A급 악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행위를 하는 가브리엘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뭐 서브컬처에서 접하는 악마든 혹은 뭐 영화나 드라마, 다른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접하는 그 악마의 행위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좀 얼토당토 않고 난이도가 낮고 악행답지 않은 악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김이 빠지고 '이게 진짜 작품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마의 악행인 것일까?'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비교할 만한 것들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악마의 악행에 대한 취급이 이런데 천사의 선행에 대한 취급은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지 동질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소개를 해 드리면 이거는 가브리엘이 타천을 하기 전에 행했던 선한 행동들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1 회에서 나왔던 것이 아이들이 노는 공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터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을 가브리엘이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뽑고 정리하는 봉사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이러한 행위들도 이제 연달아서 이어가는 걸 봤을 때 이것이 아마 천사의 행위의 기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천사의 선행, 그 범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우리들이 스탠다드하게 생각하는 천사의 선행, 여기에 굉장히 근접한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진 않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맥락인데 천사들이 하는 과제가 존재하더라고요. 인간계의 어떤 특수한 정보를 프린트물이나 과제의 형태로 제출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걸 2 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독신 남성이 좋아하는 음식인가요? 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조사한 프린트를 1000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묘사가 나오죠. 이것도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알맞는 선행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처럼 천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든가 말 그대로의 선행, 이것들은 우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법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굳이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악마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일단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친다든가 저주, 그 밖에 이제 살상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도 있겠죠. 혹은 타락이라든가. 근데 천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명확하다고 표현하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악마에 대한 기준은 너무 좀 불명확하게 전개가 되어 있다. 이 점이 계속 작품을 보면서 머릿속에 밟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추리를 해 보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추리해 본 내용들이 총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사타냐의 기준이 맞다.' 이러한 가설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타냐가 행한 그 악행들이라든가 혹은 사타냐가 악행이라고 분류한 내용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마의 악행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위조차도 악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악마들에게는 실적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김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설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 작품의 분위기는 굉장히 소프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작품이 가벼움을 지향하는 작품이고 그 분위기가 오히려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악마의 악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 정도의 행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설이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가능성은 가능성이니까요. 살짝 소개를 좀 해 드려 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사타냐랑 비네트는 마계에서 열등생에 해당하는 캐릭터인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추리를 해볼 수가 있죠. 워낙에 열등생에 해당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본인들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아킹에 대한 개념조차 머릿속에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않은 이러한 인물들이라는 식으로 우리들이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얘기도 어찌 보면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비네트라고 하는 그 캐릭터의 성실함과 사타냐는 계속 본인이 유능한 악마라는 식으로 자꾸 자신을 띄우고 그 악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이 남아있는 캐릭터로 우리에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이 사실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등생이라고 하면은 사실 맞아떨어져 가는 맥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에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워낙에 그 부분이랑은 약간 좀 상반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맞을지 어떨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만의 어떤 추리. 오히려 좀 생각을 약간 반전시켜서 마계에서 우등생의 가능성도 우리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가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거죠. 악행에 대한 것이 평가가 아니고 순수한 육체적 강함, 이것이 혹시 평가 기준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작품 상에서 비네트라던가 사타냐 이 두 명의 캐릭터가 육체적으로 꽤나 단련이 되어 있는 듯한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비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순수하게 방안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포크를 표창처럼 던지는 이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잘하는 그러한 캐릭터로 중간중간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타냐 같은 경우는 사실 악마적인 강함은 잘 모르겠는데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중의 행적들이 묘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악행에 대한 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육체적인 강함이 악마의 평가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은 사실 우등생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의 시선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의 시선을 더 말씀드려 볼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전개가 맞다면 작품의 방향성이 굉장히 급선회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천계와 마계가 실제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약간 폭풍전야의 시선인 거거든요. 물론 마계랑 천계가 사이가 나쁘냐 좋냐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품상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와 악마가 인간계로 내려가서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아마도 다시 본래 자신들이 속한 그 지역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병사들을 양성해서 인간계로 그 병사들을 투입하는 식으로 약간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뭐 어디까지나 가설인 거고 말이 되지 않는 설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생활비가 깎인다던가 악마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그러한 이유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 작품이 약간 좀 방향성을 틀어서 뭐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마법선생 네기마처럼 원래는 학원 일상물이었는데 이제 전투물 비스무리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작품의 어떤 장르가 급선회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들을 볼 수가 있듯이 가브리엘 드로마웃에서도 약간 그런 냄새를 풍기는 이러한 설정이 약간 가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그냥 우스갯스러운 추측인 거죠. 뭐 전혀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스토리면은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전개로도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명확한 건 없네요.
뭐 돌려 얘기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작품의 설정이 좀 부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악마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꼬집고 싶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만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떠하신지요?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게임은 질병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 이 작품을 보시면은 뭔가 좀 오타쿠를 까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라디오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던 작품이죠. 이능 배틀은 일상계 속에서, 그 작품상에서 하토코가 이제 오타쿠를 까는 듯한 이야기를 굉장히 방대하게 방출했던 그 장면을 두고서 가불론박이 많았듯이, 이 작품도 사실 지능적으로 오타쿠를 저격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좀 들었던 건데요. 뭐 일단 까놓고 얘기해서 학교에서 수석 자리를 차지했던 천사가 그냥 끝도 없이 타락해버린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설파하는 듯한 약간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 이 작품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 천사라고 하는 그 캐릭터들이 자신들의 어떤 직업의 다양함과 자유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천사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해진 삶에 대한 어떤 회한이 담긴 연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브릴이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즐길 거리들이 존재하고, 또 자신이 그냥 수석 천사로서의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설을 맞이해서 캐릭터들이 본인의 고향으로 귀향을 하는 이러한 이제 연출들이 좀 나왔었죠. 거기서 보니까 마계 같은 경우는 뭐 빵집 파는 사람도 있고, 청계 같은 경우에는 집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딱히 천계 마계도 직업의 귀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던 가설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일부 시청층은 이 작품에서 가브릴이 그냥 정상의 위치에 존재했던 캐릭터였다가 이렇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타락하게 된 현상을 보고서 내심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아까 전에도 짤막하게 소개를 해 드렸었잖아요. 이 작품은 어그로성 일상물에 가깝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의 어떤 묘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선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가브릴에 대한 캐릭터 형성은 그냥 타천사인 겁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품상에서 이 캐릭터가 사실은 계속 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게임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좀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묘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대한 해석을 좀 많이 자유롭게 하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묘한 감상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냉정히 찾아보면 가브릴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네트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본인의 없는 사비를 털어서 우동이라던가 뭐 약을 사줬었나요? 그러한 묘사들이 이제 등장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사타냐를 괴롭혔던 걔가 유기견으로 보호소에 끌려갈 판이니까 본인이 이제 나서서 사타나의 집주인에 해당하는 인물에게 맨션에서 개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숨기는, 이러한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사실은 선한 캐릭터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내면의 착함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그로성 일상물입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접하는 말랑말랑한 일상물이랑은 그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브리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지하로 파고드는 식의 그런 명확한 어떤 설정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과하게 반응하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유독 이 작품에 약간 좀 그런 묘사들이 많지 않나요? 설정 과잉이라든가 돌려까기 혹은 뭐 동족 혐오 이런 식의 유독 중독 묘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뭐 상징적으로 오타쿠를 저는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라피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토커질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약간 이런 인상이 있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타냐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홈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묘사로 등장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중독 묘사에 가깝고 비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정상적인 캐릭터이지만 묘하게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죠. 특수한 기념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과하게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설정들이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뭔가 중독 묘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려는 측면들이 보이고 '이 작가가 약간 그런 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또 얼핏 드는 측면도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깊게 할 필요성은 사실 없겠죠.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넣은 설정이긴 할 텐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음 뭔가 '오타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약간 그런 연출일 수도 있겠다.'라는 미묘한 감상이 드는 거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게임에 너무 심취하진 마십시오. 그게 이 작품에서 가장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당신네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자, 제가 또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지 여러분들 깊이 있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7화에서 이게 참 7화가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중에서 이런 묘사가 나오죠. 가브리엘과 비네트의 생활비가 낮게 책정돼서 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는 천계와 마계의 교육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약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문점을 낳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되게 궁금한 점이 뭐냐면 작중에서 존재하는 천사와 악마는 국가 고위직에 해당하는 걸까? 공무원에 해당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게 됐던 게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마계에서 보면은 사타냐의 가족이죠. 빵집을 운영하는 듯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라피엘의 집안이 상당히 부잣집인데 거기서 집사를 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식의 묘사가 나오죠. 이런 것들로 보면은 천계와 마계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천사와 악마로 귀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직업군을 형성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리지널 천사에 해당하는 인물과 오리지널 악마에 해당하는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적인 부분, 일종의 엘리트 코스가 아닐까?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등장하질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천개의 수석에 해당하는 가브리엘과 차석에 해당하는 라피엘이 천사라고 하는 직업군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만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추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미지수이기 때문에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한 묘사를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얼핏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연동돼서 이제 교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인간계에 내려가서 천사와 악마가 인간에 대해서 배워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의무 교육일까? 아니면 엘리트들만 밟는 코스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네트와 사타냐가 열등생이냐 혹은 우등생이냐 여기에 대한 가설에서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천 개의 인물에 해당하는 가브리엘의 후배 타프리스인가요? 그 캐릭터도 역시나 엘리트인지 아니면은 열등생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 부분이랑 같이 좀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유학을 온 캐릭터들은 확실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인 거거든요. 단순히 뭐 인간계에서의 학업에 대한 평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작품상에서 천사의 행위를 유학 생활 중에도 잘 하고 있느냐가 이제 평가 기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비가 책정되는 과정, 예를 들면 인간계에서 인간을 얼마만큼 학습하고 있느냐, 그리고 때때로 천계에서 내주는 과제를 얼마만큼 잘 수행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천사와 악마에 해당하는 행위를 얼마만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요소를 구성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사실 자동평가에 해당하는 건지 수동평가에 해당하는 건지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설정이 너무 뭉뚱그려져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명백하게 작품상 오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7회에서 생활비가 자동으로 아마 재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설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가브리엘과 라피엘이 본인의 모교에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자신들이 인간계에서 어떠한 행위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가하는 이러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작중에서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가브리엘이 타천했다는 사실, 그리고 가브리엘의 생활비가 낮게 재책정됐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한 그러한 묘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를 올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뭐 기계적으로 재책정이 되는 과정이 자동이라고 하면은 뭐 모를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천사학교 수석에 해당하는 인물이 생활비가 낮게 떨어지고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장 선생님한테도 그 언질이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그들이 방문할 때쯤에 교장 선생님한테 브리핑을 하러 갈 정도면 거기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작중에 언급이 되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교육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이랑 맞물려서 이 작품의 좀 근본 자체가 약간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명확한 소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소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좀 설정상의 빈틈으로 인해서 평가 절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좀 진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애니메이션만 봤기 때문에 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서술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애니메이션 상에서의 내용이 원서를 아마 충실하게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좀 아쉽다는 그 감상을 떨쳐내기가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꿀잼 셀렉트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품상에서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고요. 캐릭터 잘 뽑혔고 재미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작품,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감상을 해보시고 자신만의 시선을 가져보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제가 방금 꿀잼 셀렉트에서 소개했던 여러가지 의문점들,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나름대로 재미있게 추측한 부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단락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노잼 셀렉트를 준비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